반갑습니다. 늘 재밌게 듣는 구독자로 지내오다가 드디어 저도 주인공이 돼 글을 쓰게 됐네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 해본 적이 없어 쓸지 말지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다 제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걸 느끼게 돼 용기를 내게 됐네요. 그럼 저의 결혼 생활 중 일어난 스릴러 영화보다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선비 같은 남자를 만나 오랜 연애를 하고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이는 자상하고 섬세한 사람이어서 제 눈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기분이 어떤지 귀신처럼 알아차렸답니다. 저보다 저를 잘 아는 남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은 아주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시부모님의 성격도 남편과 비슷하셨어요. 비속어와 은어를 전혀 쓰지 않으시는 건 물론이고 늘 예쁜 말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시자질에 질려버린다는 며느님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남편 복에 이어 시댁복도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 큰 걸림돌이자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친정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재력 있는 엄마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여태껏 직업 하나를 가져보지 못하고 놀고 먹는 한량이셨어요. 엄마가 저를 낳고 육아로 바빴을 땐 아빠는 밖에 나가 술을 먹고 도박하는 한심한 짓을 하셨대요. 또 바람을 몇 번이나 피워서 엄마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셨죠. 이런 사실을 대학교 때 알게 됐고 아빠가 몸서리치게 미워졌어요. 아빠는 연세를 드시고도 한량처럼 놀러 다니고 엄마 속을 계속 썩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자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부추겼어요. 저희 모녀 인생에 도움은커녕 한심하고 게으른 데다 사랑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아빠와 더는 한 식구로 지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늘 아빠를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이라며 감싸들기만 했어요. 네 아빠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주는 법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젊었을 때 바람을 그렇게 많이 피웠대? 그리고 평생 엄마한테 돈 받아쓰기만 하고 책임감 하나 없는 건 애정 결핍이 아니야. 엄마를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아빠가 사업하겠다고 엄마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썼어? 그 많은 사업을 망해 먹었으면 양심이 있어서라도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아빠만 보면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사고를 그렇게 쳤으면 이젠 그만 방황하고 조용히 엄마 옆에서 쥐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하여튼 난 아빠라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마. 네 아빠가 젊었을 때 방황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 엄마를 위해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한다고. 엄마도 참 답답하다. 그 정도도 하지 않는 남편이 이 세상에 어딨어. 난 아빠한테 받아본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정이 가질 않아. 다정함이라고는 1도 없단 말이야. 엄마, 내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지? 그런 게 사랑이야. 아내를 쓰다듬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게 남편의 의무라고. 제가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건 아빠의 영향이 컸습니다. 제 이상형이 아빠와 정반대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부추겨봐도 그저 아빠를 감싸주고 용서해줬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아빠가 엄마 돈으로 술을 사 먹고 사업한다고 곧 망할 사무실 차리는 걸 두고 보기만 했답니다. 아무리 말려도 들어주지 않으니 별 수 없었죠. 엄마가 이렇게 돈이 많은 건 외할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때문이었어요. 시골에 수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걸 처분하며 어마어마한 돈을 외동딸인 엄마가 물려받게 된 거죠. 저도 엄마 덕분에 편하게 성장했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컸어요. 그건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었지만 골칫덩어리 아빠와 계속 부부로 사는 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저와 아빠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남들이 보면 부녀 사이가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어색한 사이로 지냈어요. 제 결혼식 날 아빠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을 때는
살면서 가장 어색하고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빠가 달라지는 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딸아이를 출산하자 병원으로 찾아와 자신의 손녀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는지 아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유,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어여쁜 손녀를 낳아줘서 고맙구나. 아이, 세상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이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 좀 봐. 나 같은 쓰레기도 순해지게 만든다고. 아빠가 웬일이야? 그런 감성적인 말도 다 하고. 손녀 태어나니까 좋긴 좋은가 보네. 해가 서쪽에서 뜬 거 아니야? 해가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서 떠도 상관없다. 내 눈엔 손녀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하하하. 난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이렇게 작고 예쁜 손녀를 보니까 나도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고. 우리 딸내미 너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널 낳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구나. 우리 아빠가 이런 말도 하실 줄 아는 사람이었어? 이야, 완전 의외네. 어쩐 일인지 아빠는 제 딸아이를 보려고 매일 병원을 찾아오셨고 조리원과 신혼집에도 계속 딸아이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라 낯설긴 했지만 제 딸을 예뻐해주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동안 미워했던 시간들이 미안해지기까지 했답니다. 아빠는 저와 남편이 데이트하려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딸아이를 대신 돌봐주셨어요. 자신이 먼저 손녀와 놀고 싶다 하셔서 자주 그렇게 했답니다. 엄마도 이렇게 변해버린 아빠를 보시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전 이제 엄마에게도 괜찮은 인생이 찾아왔구나 생각하며 응원해 드렸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왜 하늘은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제 인생에 고난을 주는 건지 화가 몹시 나게 됐죠. 아빠와 엄마가 차를 타고 지방으로 벚꽃 구경을 가시는 길에 탱크만한 트럭과 사고가 나버렸어요. 아빠는 다리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며 제발 엄마에 대한 소식이 잘못 전달됐길 바랬는데 이미 지하 영안실로 옮겨져서 하얀 천을 머리끝까지 쓰고 계셨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본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기절을 해버렸어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정리하고 장례 절차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상주가 돼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황망하고 비통한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향이 꺼지지 않도록 자리를 지키며 사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같은 사고를 당한 아빠는 다리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셨어요. 엄마의 장례식에 가보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고 자신의 실수로 엄마를 떠나보내게 해서 죄스럽고 면목이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빠는 엄마에게 벚꽃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이 엄마를 필요로 해서 데려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답니다. 장례 마지막 날,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재가 된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며 이별하게 됐답니다. 아빠는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한 달 동안 은둔 생활을 하셨어요. 저희를 찾아오지도 않으셨고 저희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답니다. 사고에 대한 죄책감이 크셨는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엄마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고 속만 썩인 게 미안하셔서 슬픔에서 쉽게 빠져나오시지 못했답니다. 사실 저는 딸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여서 바로 정신을 차려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아빠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냈답니다. 아빠는 전처럼 제 딸을 보러 오시지 않았고 집을 비우고 산에 있는 절을 다니며 엄마의 명복을 끊임없이 빌어주셨어요. 그러다 한 달 뒤 엄마의 유산 때문에 아빠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빠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안아드렸어요.
아빠는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물으러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저야 능력 있는 남편의 품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 엄마의 재산이 딱히 필요 없었어요. 남편도 돈 욕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 빚을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의 모든 유산을 친정아빠께 써달라고 말했답니다. 아빠, 엄마가 평소 기부하는 거 좋아하셨으니까 기부하시는 건 어때? 엄마 재산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분명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물론 아빠 노후자금 정도는 빼놓고 말이야. 나 같은 놈이 네 엄마 유산을 쓸 자격이 있겠니? 그냥 네 말대로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구나. 아빠는 욕심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 네 엄마 유산은 건들지 않을 생각이야. 우리 손녀한테 이제라도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니 그렇게 하게 해줘라. 아빠 진짜 많이 변했네. 내가 알던 사람 맞아? 그래 그럼 아빠가 알아서 엄마 유산 기부하는 걸로 정리해줘. 그럼 아빠는 엄마랑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생각이야? 그럼 전처럼 아빠가 손녀 좀 자주 봐주고 그래. 혼자 속상하게 시간 보내지 말고 말이야. 내 딸이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는지 요즘 많이 울더라. 아빠가 변했다는 건 진작부터 알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유산에 10원 한 개도 쓰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아무래도 더는 못 살 것 같구나. 네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 집을 팔고 어디 공기 좋은 곳으로 떠날 생각이야. 너 텔레비전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알지? 아빠도 그런 산골에 들어가서 조용히 삶을 살 생각이야. 네 엄마 그리워하면서 말이야. 아빠의 마지막 노년은 네 엄마에게 잘못했던 날들을 뉘우치면서 살 거야. 도 닦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반성하면서 살 거라고. 제 딸을 유난히 예뻐하던 아빠가 떠나신다고 하자 섭섭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나기 어려운 거야? 우리한테 발길 끊어서 손녀 보지 않을 거냐고. 가끔은 와야지. 애비가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걸 너한테도 보여주고 사위한테도 보여줄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너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쉽네. 그럼 시골 어디로 떠날 생각이야? 아, 엄마 고향으로 갈 생각이구나. 거기서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한 곳이기도 하고 산골에 살만한 곳도 있을 거잖아. 거기도 알아봤는데 배가가 없더라. 비싼 돈 주고 집을 사야겠더라고. 그래서 배가가 있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 엄마의 유산을 나를 위해 쓰고 싶지 않구나.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써주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 아빠 입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만 나왔습니다. 한량 같은 인생을 살며 주변 사람들을 많이 괴롭게 하셨던 분이 어느 날 180도로 달라져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저는 엄마의 유산을 들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비껴나가 버렸죠. 그래서 며칠 뒤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하며 먼 곳으로 보내드렸답니다. 그렇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2달이 지나며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육아와 남편 내조에만 신경을 써서 엄마를 떠올릴 여유가 없었어요. 몸이 바빠서 슬픔을 덜어내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죄송했네요. 여하튼 저희 식구들과 시부모님은 무탈하고 평범하게 잘 지냈어요. 많이 웃고 사랑하면서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 이상한 문자를 한 통 받게 됐어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방에 있는 엄마의 또 다른 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는데 그 집 전기세 사용 요금이 문자로 날라왔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 매달 0원이라고 적힌 내역서가 날아왔는데 이번에는 20만 원이라는 많은 요금이 나와서 깜짝 놀라게 됐답니다. 저는 닭살이 돋아서 남편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나한테 주신 집 있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주셨던 집 말이야. 거기서 전기 사용이 됐나 봐.
매달 영원으로 문자가 왔는데 오늘은 20만 원이 나왔다고 문자가 왔어. 20만 원? 그 정도면 한 달 동안 누가 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보다 전기세가 2배로 나올 수가 있지? 그치? 아무래도 누가 몰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글쎄, 혹시 다른 집에서 몰래 전기 끌어다 쓰는 건 아닐까? 아, 찝찝하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가보자.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 집에 못 가봤잖아. 나랑 같이 주말에 가서 청소도 하고 정리하자. 그이가 주말에 딸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내려가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뒤, 이른 시간에 남편과 엄마가 물려주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4시간을 달려 시골길에 이르렀고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엄마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곳 거리는 무척 아름다웠어요. 길가에 핀 형형색색의 꽃이 만개한 데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은 같은 한국이 아닌 것 같았답니다. 그이와 저는 엄마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남겨준 집 주변이 너무 예쁘다.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 당신도 그래? 나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우리 딸이 이 마을에서 자라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럼 우리 나중에 여기로 이사 올까? 당신이 직장 그만두면 나랑 이 근처에서 작게 식당 운영하면 되잖아. 식당이라? 손맛은 장모님이 좋으셨는데. 물론 당신도 음식 꽤 잘하긴 하지. 그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이런 데서 살면 삶의 만족도가 쭉쭉 올라갈 것 같아. 저희는 집 근처가 너무 예쁘고 환경도 깨끗해서 여러 수다를 떨고 나서야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보 같게도 제가 대문 열쇠를 집에 두고 왔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도어락이 설치됐을 거란 생각을 해서 전에 엄마가 주신 열쇠 생각을 하지 못했답니다. 당연히 문은 열리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다 문득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집 앞에 있는 부동산에 열쇠를 맡겨뒀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집을 물려주시기 전에 집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적이 있어서 열쇠가 부동산에도 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으로 들어가 사장님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앞에 있는 주택 주인인데요. 말씀 좀 여쭈려고 왔어요. 주택 주인이라고요? 아, 그 돌아가신 어르신 따님이군요. 맞죠? 네, 맞아요. 저희 엄마가 남겨주신 집인 걸 알고 계셨군요. 오늘 남편하고 같이 뭐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열쇠가 없어서요. 엄마 말씀으로는 부동산 사장님이 대문 열쇠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저희 집 대문 열쇠가 있나요? 그러자 중개인은 머리를 긁적이더니 잘 모르겠다며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책상 위와 서랍장을 뒤적뒤적거리며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고요. 중개인은 열쇠를 받은 기억이 없다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어르신이 진짜 저한테 대문 열쇠를 맡기셨다고 했나요? 전 아무리 기억해봐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 뒤져봤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네요.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그런데 오늘 꼭 집에 들어가셔야 하나요? 무슨 일이 있어서 오신 겁니까? 중개인은 주저리 열쇠 없다는 말을 하고는 왜 갑자기 엄마 집을 찾아왔느냐고 묻더군요. 표정이 꼭 불안하게 왜 왔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쭉 빈집이어서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을 텐데요. 아, 저도 오늘처럼 갑자기 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집에서 사용된 전기세가 문자로 날라왔어요. 20만 원이나 썼다고 말이죠. 그래서 누가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건 아닌지 집안은 괜찮은지 확인하고 정리도 할 겸 해서 왔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 집 전기가 쓰일 일은 없는데요. 몰래 전기를 훔쳐 쓰는 짓을 할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이 근처 이웃들은 그런 짓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저희도 이 동네 와서 처음 한 말이 그거였어요. 누가 전기 도둑질을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장님한테는 대문 열쇠가 없다는 거죠? 아유, 네. 죄송하게도 저한테는 없네요. 아, 이거 어쩌죠? 헛걸음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니, 돌아가긴 왜 돌아가?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자고? 온 김에 열쇠 수리공 불러서 대문에 비밀번호 도어락으로 교체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 집주인은 당신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맞네. 아, 역시 당신은 나보다 생각이 깊어. 나는 문을 못 열어서 돌아갈 생각 먼저 했네. 그래서 남편은 핸드폰을 열어 근처에 열쇠 수리공이 있는지 검색하더군요. 그러자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유, 이 근처에는 열쇠 수리공이 없어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분을 불러야 할 겁니다. 아, 그럼 설치비가 꽤 많이 나올 텐데. 아, 괜찮아요, 사장님. 어차피 열쇠를 바꾸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비싸도 교체해야죠. 아,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그러지 말고 대문 열쇠 집에 두고 오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가지고 내려오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돌아가신 어르신의 흔적을 하나 없애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네요. 이상하게 부동산 중개인은 저희가 빨리 올라가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바빠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냥 대답하지 않고 남편이 빨리 열쇠 수리공을 찾길 바랬습니다. 이윽고 전화통화를 마친 남편이 30분 안에 수리공이 온다는 말을 하더군요. 사장님, 이 근처에는 수리공이 없으시다더니 아닌데요. 이 앞에 10분 거리에서 영업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점심 드시고 있어서 30분 안에 오신답니다. 그럼 저흰 그만 나가볼게요. 집 근처 거리 풍경이 너무 예뻐서 구경이나 하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잡고 집 앞을 서성이며 시원한 공기를 실컷 마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따라 나와서 눈치를 보고 서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걸리적거려서 그러는 건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이윽고 열쇠 수리공 사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어요. 저희는 대문을 가리키며 도어락을 교체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러자 부동산 중개인이 대문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모님 댁에서 전기를 몰래 끌어다 썼습니다. 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까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 하셨어요? 그리고 사장님, 전기 끌어다 쓰려면 대문 열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설마 대문 열쇠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열쇠는 진짜 없습니다. 저는 담을 넘어서 들어가 전기를 끌어다 썼어요. 실은 저희 부동산에 파리만 끓고 있어서 임대료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못된 짓을 했네요. 라고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보아하니 중개인의 얼굴이 삐쩍 마른 데다 옷차림이 후줄근한 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부동산의 전기를 차단하고 저희 집 전기를 끌어다 사무실에서 사용했답니다. 남편은 잠시 화를 내긴 했지만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짓을 했겠냐며 저에게 용서해 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기를 끌어다 쓴 것도 도둑질이라고 설명한 후에 한번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짓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날아온 전기세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하지 않을 거라 믿을 테니 그만 부동산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유, 사모님, 전기 끌어다 쓴 거 확인했는데 집 안에 들어가시려고요? 제가 집 안에 들어갈 때마다 청소는 깨끗하게 해놔서 정리할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맘 놓고 돌아가시죠. 중개인은 여전히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와 열쇠 수리공은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은 표정을 지었고 곧 비키라고 명령조로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비켜요. 여긴 내 집이라고요. 내가 내 집 들어가겠다는데 왜 사장님이 들어가라 마라 간섭하세요? 빨리 비켜요. 도어락 갈아야 하니까. 저의 호통에 남편이 중개인의 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열쇠 수리공이 바로 대문 문을 열고 도어락을 교체했습니다.
10분도 걸리지 않고 간단하게 끝냈죠. 남편이 출장비와 설치비를 현금으로 주며 열쇠공을 돌려보냈고 저와 그이는 바로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중개인이 끝까지 저희 부부를 잡고 늘어지며 오늘 말고 다른 날 내려오면 안 되냐고 계속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러니 저희 부부의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엄마 집안에 몰래 들어가서 무슨 짓을 또 얼마나 저질렀기에 이러는 건지 무조건 들어가서 부동산 중개인의 악행을 확인해 보기로 했답니다. 저희 부부의 팔을 잡고 끝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던 중개인은 어느새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서 있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다 밝혀지리라 확신했죠. 이윽고 마당에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더니 신발장에 낯익은 신발이 있더군요. 그 옆에는 여자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고요. 이거 우리 아빠 운동화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러네. 장인어른 신발이잖아. 산속에 들어가 지내시겠다더니 이 집에 들어오신 건가? 저희는 의아함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거실에 텔레비전이 켜 있더군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었는지 엄청 시원하다 못해 추웠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 있는 게 확실해졌죠. 그게 아빠인지 누군지는 눈으로 봐야 알 것 같았고요. 남편과 저는 방문 여기저기를 열어가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남편과 안방으로 보이는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아빠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란 나머지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쳐다만 보게 됐죠. 아빠는 발가벗은 채 어떤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무 민망하고 난감해서 소름이 절로 돋았어요. 그래서 바로 문을 닫아버리고 심호흡을 했답니다. 아빠가 여기에 왜 낯선 여자랑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산에 가서 돛 닦는 기분으로 살겠다고 한 게 며칠 전인데 벌써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네? 그럼 그렇지. 사람이 쉽게 변할 리가 있겠어?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장인어른도 남자야. 여자를 보면 끌리는 본능적인 사람이라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우리 그만 올라가자. 지금 집안 꼴 보니까 아버님이 여기서 저 여자랑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가긴 어딜 가? 난 아빠한테 따져야겠어.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집안에서 왜 저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말이야. 아빠한테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와서 여자랑 놀아나냐고. 나 기분 더러워.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사실 나도 많이 당황했어. 그럼 어떡할래? 여기서 기다렸다가 장인어른이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볼까? 당연하지. 대화를 해봐야지. 아빠가 변해서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간 것 같단 말이야. 일단 거실에서 앉아서 기다리자. 그래서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남편이 뭔가를 깔고 앉았는지 바로 엉덩이를 들더군요. 이게 뭐지? 여보, 여기 뭐가 있네? 뭔가 해서 봤더니 아빠의 수첩이었어요. 제목란에는 마누라 죽이기 13가지 방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무슨 소설이라도 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으로 수첩을 열어봤는데 세상에 미치고 팔짝 뛸 진실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안방에서 그 짓 하는 여자와 진작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엄마의 재산을 한 방에 다 먹으려는 계획이 적혀 있더라고요. 먼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대하겠다는 걸 시작으로 손녀딸을 예뻐하며 호감을 사겠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한 여러 방법이 서술되어 있었어요. 음식에 보거 독을 타는 것, 등산을 가서 낭떠러지 앞에서 밀어버리는 것, 물놀이를 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등등 다양한 미친 짓이 서술돼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일지를 기록해 두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수첩을 넘기며 알아낸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아빠와 상간녀를 연결해준 중개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처음부터 한패였던 거예요. 부자인 엄마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한 범죄를 공모하고 유산으로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중개인이 왜 이렇게 저희 부부를 집으로 들여보내기 꺼려했는지 알 것 같았네요.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엄마를 데리고 지방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서 사고사로 성공했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가 엄마의 유산을 받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손안에 넣게 됐다는 말도 쓰여 있었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아빠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대하는 게 이상했는데 반성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의 재산을 가로채서 상간녀와 호의호식하면서 살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제 아빠라는 사람은 이토록 형편없는 쓰레기일까요? 잠시나마 좋은 사람이 되어 과거 일을 모두 덮어주고 잊어줬는데 모두 저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엄마 역시 다정하게 바뀐 아빠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서 모든 걸 믿고 있었는데 자신을 해친 불상사가 생긴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와 남편은 똑같이 격분해서 당장 안방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빠와 상간녀는 아직 옷을 입다 말았는데 상관하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맡아 머리끄덩이를 잡고 얼굴, 가슴, 배, 엉덩이 할 것 없이 온몸을 손바닥으로 갈겨줬어요. 이에 상간녀가 반격하려고 해서 전기 파리채를 들고 튀겨버렸답니다. 아 따가워 소리를 연신 외치며 발광했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튀겨버렸어요. 이런 년은 전기 파리채에 튀겨 죽여도 싼 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제 아빠를 더는 장인으로 보지 않고 엄마를 해친 나쁜 놈으로만 보고 주먹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그이는 취미로 복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주먹이 아니었답니다. 아빠는 얼굴과 배, 갈비뼈, 낭심 구분 없이 그이의 주먹을 골고루 맛봤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저희 부부는 멈출 생각도 봐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있는 마을은 매우 조용해서 누가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 하나 나타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맘 놓고 두 년놈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어요. 한편 집안의 상황이 궁금했는지 현관문 사이로 부동산 중개인이 지켜보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부동산 중개인은 시간을 벌며 아빠와 상간녀를 도망가게 하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으니 연락이 계속 안 돼 모두 발각되고 만 거였죠. 어쨌든 남편이 중개인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걸 바로 알아채서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남편의 훅과 어퍼컷을 몇 대 쳐맞더니 고꾸라져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이때 아빠가 거친 숨소리를 내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고나 맞자고 소리치더군요. 그래서 그 인간 눈앞에 마누라 죽이기라고 쓰인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당신이 이러고도 내 아빠라고 할 수 있어? 내 딸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고? 네 놈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엄마가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어. 당신이 꾸민 짓으로 말이야. 당신은 살 가치가 없어. 오늘 내 손에 죽어봐. 똑같이 가족한테 당해보라고. 제가 극도로 흥분하며 소리쳤더니 아빠라는 짐승은 희죽거리며 비웃더군요. 아이고 효녀났네 효녀났어. 이년아, 넌 나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내가 니년 애미랑 결혼했기 때문에 네가 세상 빛을 보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감히 애비 얼굴이랑 몸뚱이를 이 꼴로 만들어? 사위라는 새끼도 지랑 똑같은 걸 골라서 결혼했나 보네. 야, 솔직히 니년 딸내미 못생겼어. 그냥 호빵맨같이 생긴 전응아로 보일 뿐이라고. 내가 그 역겨운 얼굴을 보면서 매일 다정한 할아버지 연기하느라 얼마나 곤욕스러웠는 줄 알아? 오바이트가 쏠리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제야 연기 안 하고 살아서 좋다고 했는데 재수없게 걸리고 말았네. 그리고 니년 애미는 나 아니었어도 죽을 거였어. 암이었거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떠날 생각이었단 소리야. 저기 식탁 위에 네 애미 진로 기록 다 있으니 확인해봐도 좋다. 야, 생각해봐라. 암 때문에 고통스럽게 뒤지는 게 낫겠냐? 교통사고로 한 방에 세상 하직하는 게 낫겠냐? 누가 들어도 후자가 낫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편하게 보내주려고 그 수첩 작성한 거라고.
네 엄마는 내 덕에 편하게 저승길에 갔단 말이야. 야, 이년아. 알아들었으면 그만해. 내가 네 애미를 위해 좋은 일 해줬잖아. 난 네 애미 편하게 보내준 은인이라고. 뭐? 엄마가 암이었다고? 그래.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아픈 엄마를 돌볼 생각해야 하는 게 보통 남편들이 하는 생각 아니니? 당신은 아픈 엄마를 사고사로 위장해서 저승으로 보내버렸어. 단순히 바람난 년이랑 하루빨리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 놓고는 엄마한테 은인이라고? 평생 엄마 괴롭히더니 이런 천벌받을 짓을 해? 너 같은 건 지옥에 가야 해. 내가 오늘 악마 같은 당신 지옥으로 보내줄게. 저는 거실과 주방을 두리번거리며 아빠라는 놈을 해칠 물건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쇠파이프 하나를 찾게 됐고 바로 그놈에게 휘두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절 가로막으며 쇠파이프를 빼앗더군요. 여보, 이러지 마. 이 짐승놈이랑 똑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벌하지 않아도 생지옥에서 살아가다 죽을 거야. 하늘에 있는 장모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만하고 경찰에 이것들 다 넘겨버리자. 아니, 오늘 이것들 다 세상 하직시키고 나도 인생 끝낼 거야. 억울하게 죽은 엄마 복수하고 말겠다고. 이거 놔. 어서 비키란 말이야. 제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남편이 뭐란 말해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희 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럼 당신 딸은? 우리 딸 수민이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없이 평생 살게 만들 거야? 감옥에 간 당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살게 할 거냐고? 여보,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라고. 이것들과 똑같아지면 우리 딸도 하늘에 계신 장모님도 당신한테 실망할 거야. 그리고 미움받을 거야. 여보, 천천히 그 쇠파이프 나한테 넘겨. 어서. 남편이 딸아이를 말하는 순간 제 몸에 있던 감정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온몸의 힘도 쭉 빠져나가는 바람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이는 저를 안아주고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고 발광하며 달려드는 아빠와 상간녀, 중개인을 다시 때려 눕혔습니다.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 몽둥이를 하나씩 분질러 놔버렸어요. 새 짐승은 앓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기어 현관문을 통과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어디까지 가나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집 대문 앞까지 나가자 봉고차를 타고 출동한 형사 여러 명이 바닥을 기어 내려가는 새 짐승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들은 찌릿거리더니 바로 새놈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답니다. 그리고 제가 증거물인 수첩과 곧 해외로 도망가려고 끊어놓은 하와이행 비행기 티켓을 건네줬어요. 저희도 경찰서에 따라가게 됐고 조사실에서 하나도 꾸밈없이 진실을 고했습니다. 아빠라는 놈은 엄마를 해치는 데 성공한 뒤 일부러 질질 짜는 연기를 하며 저에게 유산을 기부했다는 말을 들으려고 계획했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끝이 생기지 않아 해외에서 마음 편히 돈을 쓰면서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빠는 엄마의 전 재산을 정리한 돈을 해외 계좌로 옮겨놨다네요. 비행기표 시간을 보니 다음 날이 출국 날이었는데 운명적이게도 저희 부부에게 걸리고만 거죠. 그것까지 모두 제 귀로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긴 하지만 이대로 이성적으로 가만히 있는 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다 경찰들이 쓰는 곤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곤봉을 들고 아빠와 상간녀 부동산 중개인의 뒤통수를 한 대씩 날려줬답니다. 이윽고 머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엎어져 대굴대굴 구르는 새 짐승을 곤봉으로 몸뚱아리를 제대로 조져줬어요. 그렇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한 대라도 더 패줘야 할 것 같았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 엄마를 그렇게 만들고 엄마 돈으로 해외에서 호강하며 살려고 했다고? 그런데 어쩌냐? 내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서 니들은 내일 비행기 타지 못할 거야. 비행기 대신 감옥행 버스를 타겠네. 이 천하의 가장 악랄한 짐승 새끼들아! 그러자 고통의 비명을 지르던 아빠가 저를 올려다보며 멋대로 짓거렸습니다.
인연이 또 애비한테 막말을 하네? 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넌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라고. 네 딸년도 마찬가지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니들이 번식한 거야, 이 멍청한 년아. 이 나쁜 놈, 아직 덜 맞았구나.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에이, 젠장. 하루만 참았으면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하와이로 가는 건데 왜 전기세가 인연한테 문자로 가서 딱 걸리냔 말이야. 아유, 분하고 아까워 죽겠네. 하와이는 결국 꿈으로 끝나버리게 생겼단 말이야. 아이고, 분해라. 아빠는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없고 그날 저에게 걸린 게 재수가 없었다며 한탄만 계속 하더군요. 그래서 전 다시 곤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에 형사들은 모두 저에게 달려들어 곤봉을 빼앗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형사들에게 대신 사과를 해주며 조금 전 있었던 일은 못 본 척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형사들에게 당신들의 어머니를 해친 범죄자를 마주치게 되면 어떤 기분일 것 같냐고 물으면서 말이죠. 그러자 형사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의 조서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경찰서에서 빠져나왔어요. 나머지는 법의 심판으로 새 짐승이 벌을 받길 기다렸답니다. 저희 엄마 사건은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게 됐고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새 짐승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 모두가 궁금해했답니다. 이윽고 판사님은 세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 범죄인데다 여러 차례 엄마를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새 짐승은 각각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고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됐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끔찍하고도 속이 시원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엄마를 해친 아빠가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어봤더니 재소자들끼리 화투를 치는데 아빠가 속임수를 쓰다 걸려서 모포마리로 두들겨 맞았답니다. 그런데 신체 부위를 잘못 맞아서 그런지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겐 엄마를 빼앗아갔고 딸에겐 할머니를 빼앗아간 아빠라는 짐승은 그렇게 인생을 하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부동산 중개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도 그 교도소를 가면 오줌을 질질 싸고 울면서 밤을 보낸다는 말이 돌 정도로 살기 힘든 교도소라고 하더군요.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편한 교도소가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한편 아빠가 빼돌린 엄마의 재산은 해외 계좌에서 다시 제 통장으로 모두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이 들어오니 심장이 다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할지 조언을 듣기 위해 남편과 시댁으로 가서 의논을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엄마의 성품을 잘 알고 계셔서 엄마가 평소 기부하시는 걸 행복해 하셨으니 그렇게 쓰이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 역시 엄마의 돈으로 저희 식구가 살아가는 건 죄송스럽고 미안하다며 기부로 모두 사용하자고 말했답니다. 아빠라는 짐승은 그 돈을 빼돌리려고 기를 쓰고 엄마를 해쳤는데 평생 남으로 살던 시댁 식구들은 이런 천사 같은 마음을 보여줬네요. 제 눈앞에 있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진짜 제 가족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깨달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쌓아가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답니다. 여하튼 저는 시댁 식구들의 조언대로 엄마의 재산을 모두 빈곤층과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끝을 냈더니 엄마가 보고 싶더군요. 남편과 납골당을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엄마의 유골함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말했어요. 세상에는 악마 같은 아빠도 있지만 천사 같은 시댁 식구들도 있다는 말을 잊지 않고 전해드렸죠. 그러니 제 걱정하지 말고 부디 하늘에서 편안히 눈 감고 쉬시라고 일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엄마가 물려준 시골의 집으로 떠나기로 했거든요. 그이는 저와 같이 식당을 차리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냈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평수의 사무실을 내고 시골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주 큰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 정도로 일이 잘 풀리고 있어 저희 세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의 내조와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복수도 다 해주고 남편과 이루고 싶은 꿈을 현실로 만들었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시도 때도 없이 아프거든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알아서 그런지 마음이 시큰시큰 아프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의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존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니 잘 아시겠죠? 혹시 저처럼 짐승 같은 아빠를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시길 바랍니다. 괜히 마음을 다치면서까지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